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34번부터 37번까지 현대소설과 그다음 43번부터 45번까지의 고전소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푸신 걸로 알고 먼저 34번부터 37번까지의 현대소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푸실 때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맥락이나 줄거리 파악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일단은 어, 가장 먼저 할 일이 이런 문제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34번부터 37번까지의 소설 윤흥길 작가의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읽고 본문을 보신다면은 조금 더 내용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지, 서술자는 누굴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기 전에 이렇게 37번 같이 보기 부분에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 작품이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외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현대 소설 또는 고전 소설을 읽기 전에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지문에 대한 설명하는 보기를 찾아보시고 있으면은 이거 먼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다음에 본문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어머나, 그죠? 바로 지금 뭐가 튀어나왔죠? 6.25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적어볼게요. 여기 6.25 전쟁은요,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배경이 지금 이미 벌써 제시가 되었죠. 훨씬 더 글을 읽기가 쉬울 것입니다. 창권이 형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같네요. 주인공. 벌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애국학도라는 것은 애국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창권이 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떠한 권기대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군중, 대중 집회를 얘기합니다. 집회. 거기에서 애국심을 가진 학생,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권력층이 되겠죠. 권력층의 편승, 함께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편승이란 말은요.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대중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대중들을 기만한다, 속인다 이 말이죠. 속이고 그들을 이용하는 권력층의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 몰락하게 된다고 하네요. 누가? 창건이 형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이 나옵니다. 교훈.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중요한 표현, 풍자하고 있답니다. 우리 풍자의 의미는 아실 겁니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그 인물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표현법을 우리가 풍자라고 하죠. 그리고
월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 소설에서의 나는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 어린 나. 바로 서술자입니다. 를 통해서 월기대회가 희화화된답니다. 희화화, 웃기게 표현되는 거죠. 즉, 요거랑 요거랑 지금 여러분들 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풍자와 희화화.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 소설의 시점을 알 수가 있죠. 일단 나가 나오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일 것이고 주인공은 따로 있죠. 창권이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자인 어린 나.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품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설명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소설을 공부하실 때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꼭 이걸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소설을 본문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내용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한번 이제 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이동할게요. 자, 본문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그죠?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국민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초등학교죠. 2학년생인 굉장히 어리네요. 나가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이면서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서술자이면서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네요. 즉,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른들의 그런 행동들, 나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들을 지금부터 서술해 가겠죠. 걸구대, 걸기대회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제목에 나와 있던 소재였습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 지금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목에. 바로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젠하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워낙 유엔 사무총장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 한답니다. 그렇겠죠. 멧돼지를 왜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총장한테 보내는 것일까? 어린아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오래지 않아 나라 안의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마를 판이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 나라의 지체 높은 양반들에게 뭐 때문에 툭하면 그 귀한 멧돼지들을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면서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 되풀이 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검정복 학생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학생이랬습니다. 학도는요.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다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답니다. 혈서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뭔가 비장한 그런 권기대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쯤에서 진력이 날대로 나버린 그부, 반, 친구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다. 왜 자꾸 나한테 눈짓을 보낼까요?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보내는 눈빛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지금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여기서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이랍니다. 이 청년이 뭔가 내 발목을 꽉 잡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다.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흡수룩한 모습이 흡수룩하다라는 말은요. 머리털이나 수염이 덥수룩한 옷차림이 허름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빛으로 보아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잠시 후에 열 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그죠? 피가 끓는 애국 청년이 등단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통일, 바로 이 걸기대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걸기대회의 주제인 거죠. 북진통일. 북진, 북쪽으로 진격하여서 통일을 이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6.25 전쟁 그 즈음이 되겠습니다. 전쟁 중에 당연히 북쪽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통일을 이루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겠죠.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 앞이죠. 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지금 아는 사람 같아요. 나에게는, 그죠? 나는 몇몇 그분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다음,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창권이 형, 주인공 나왔네요. 창권이 형은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식당으로 들어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답니다. 그죠? 약간 아까 위에서, 그죠? 그 헐기대회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입고, 그지? 열 손가락을 다 깨물어서 혈서를 썼던 사람이 바로 창권이 형이라는 거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잔뜩 별러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답니다. 어? 요 문장을 여기 보니까는 어머니가 지금 뭐 했다고 합니까? 형이 돌아오면은요, 욕바가지를 꺼내려고 했었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는 아니겠,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창곤이 형은 우리 집 식구인 거죠. 남한테 함부로 욕바가지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창곤이 형은 우리 집 식구인 겁니다.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살점 이야기하듯 심상하게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답니다 괜기찮어 사투리 나왔죠? 괜찮어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남어도는 피니께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권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중배기를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답니다. 혈서를 많이 뽑아내니까, 혈서로 이제 피를 많이 뽑아내니까, 그죠? 더 이상 이제 일부러 코를 때려서 피를 빼낼 필요가 없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 식당에서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대요. 역전 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고대가 잇따라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채 아물새가 없었답니다. 그때마다 아마 혈서를 쓰는 모양이죠.
걸구대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이 붙어 있을 겨를도 없었답니다.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란 말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그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음, 여러 군데를 다니는 그러한 습성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허드렛 일을 하는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중요한 일도 높은 사람들, 아마 이게 보기에서 나왔던 권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권력자, 높은 사람들, 국민들을 기만하는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건이 형이 해질녘에 따다가 뜻이 나와 있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답니다. 원래 학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으로 변신해서 지금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동안 형의 변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렇지 않아도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의 교표, 학교를 상징하는 마크 있지요. 그 마크를 교표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의 교표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지금 이제 창권이 형이 아주 놀라운 변신을 한 거죠. 학생도 아닌데 지금 학생복을 입고 왔으니까. 아마도 이 높은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일트레려면 가짜배기 나이롱 고등과 학생인 심이지, 셈이지, 그죠? 일트레면은요, 이를테면, 가짜배기, 가짜, 나이롱도 같은 말입니다. 가짜 고등과 학생인 셈이지, 이런 말이죠. 실제 고등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의 옷을 입고 고등학생인 척 하는 것이겠죠. 언제 학교에 들어가서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설에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이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대체 왜 고등학생 옷으로 갈아입고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핵교도 안 댕기는 반거충이 청년이, 그죠? 반거충이란 말은요, 무엇을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댕기는 반거충이, 그죠? 그 중간에 무언가를 그만둔 청년이 혈서를 쓰는 사람이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넘들 보기에도 모양이 숭치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직업도 없는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혈서를 쓴다 하면은요, 좀 남들 보기에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랍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위에서 나왔던 높으신 사람들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권력층에게 지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 대해 편성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장관이었거든요. 그죠? 바로 대중을 기만하는, 그지? 여기서부터가 지금 대중들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도 아닌 사람을 학생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의 뜻인 양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권력층들이 국민을 그만큼 기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로 정성스럽게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 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올라가겠습니다. 너무 번떡이어서 오히려 달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 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 넣을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닦고 또 닦아댔다. 그죠? 진짜 고등학생이라면은 교표에 때가 쓸고 먼지 않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닦은 거지. 열심히 닦으니까 마치 뭡니까? 이제 이게 지나치게 새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뭡니까? 바로 창권이가 진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로 잔뼈를 굵혀 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 배기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요담, 번, 걸기대 때부터 메가더 원수, 6.25 전쟁의 영웅이죠.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까지까지 맡아서 허기로 결정이 나뿌렸다라고 합니다. 그죠? 되게 자랑스러워하네요.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을 하기로 했답니다. 형은 교표 닫기가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에, 금줄에 금으로 된 회중시계를 꺼내 들어서 더욱더 공력을 들여 이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갈수록 이제 더 나가는 거죠. 형은 걸기대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릇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형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형은 지금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죠? 그저 자기가 이제 유명해지고 잘 되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여기다 하나 더 적어드리면요. 자신이 권력층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형의 어리석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창권이형은 바로 뭐가 됩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멧돼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진짜 뭡니까? 메시지였던 거죠. 그걸 어린아이였던 내가 잘못 이해한 거지. 그죠? 멧돼지의 진짜 의미는요,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식하대요. 응? 멧돼지를 왜 메시지라고 읽어? 오히려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나잖아요. 그죠? 어, 권기 대회에서의 일을 지금 어린 나는 지금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다? 바로 권기 대회의 희화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중략 다음부터입니다. 창권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답니다.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적성 중립부 감시위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대요. 맨 앞자리에서.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미군 부대의 철조망을 타넘는 용기가 지나친 겁니다. 만용은요. 만용을 부렸다.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셰퍼트들을 풀어놓았다. 형은 셰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왼쪽 발 뒤꿈치에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형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에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그죠?
그 권력에 붙은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하잖아요. 그죠? 권력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지금 참혹하죠. 퇴원한 뒤에도 창권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학도 행각을 처음부터 꼴같잖게 여기던 어머니는 절쑥절쑥 기우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촌부티 조카,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창곤이 형은 나의 친형은 아니고 친척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머니에게 조카니까. 먼촌부치 조카를 눈엣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답니다. 나쁘게 대하는 거죠. 우리 식당의 빌부터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떠나기 전날 밤 창권이 형은 보통 일을 다 꾸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며 내게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답니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져보랍니다. 행여 달키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도 꺼려하던 그 귀한 물건 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답니다.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던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서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앉아 있었다. 등잔불 그늘 안에서도 맑았고 은은한 광휘, 빛나는 빛이죠. 광희는 빛나는 빛을 발산하던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를 그것이 제깍제깍 증언하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여기서 이 부분 전쟁 기간을 통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 그죠? 즉 열혈 애국 청년 노릇을 하면서 결국 남은 것은 이 회중식의 하나뿐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형이 옳았어 회중시계를 되돌려주면서 형의 호의에 대한 답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빈장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요. 내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락말락 미소만 시부적이 살짝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을 한번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빠르게 파악을 하셨을 까 생각하고요. 자, 이 작품의 주제는요.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을 얘기합니다. 대립의 참혹성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4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시점 물어보는 것 같네요. 우린 이미 알잖아요. 그죠? 1인칭 관찰자 시점. 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내부 인물이 그죠? 관찰자 1인칭 내부에 있으니까 1인칭이잖아요. 중심 인물, 주인공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넘어갑니다. 다음 35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푸셔야 돼요.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 2번이냐? 나는 창권이 형이 걸기대회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어머니가 얘기를 했나요? 전해 들었습니까? 아니죠. 창권이 형이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우리 집에 왔잖아요. 식당에. 그죠?
그래서 다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36번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은요,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표였습니다. 그죠? 너무 지나치게 잘 닦아 놓으니까 오히려 실제 고등학생 같이 안 보이는 거죠. 따라서 답은요,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새 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오히려 창건이형의 학력 위조가 쉽게 탄로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마지막 37번 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보기는 읽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왜 5번이냐?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시계는 전쟁 시기에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이형의 고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중시계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 전쟁과 그죠? 애국 청년으로 활동을 한 결과지.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장애가 되고 남은 유일한 전리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국학도로서 신념을 지키지 못해서 고뇌가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물건은 위에도 나왔지만은요, 그냥 시체에서 그냥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시체, 전쟁터에서의 시체에서, 그죠? 그 때문에 해중시계의 의미는 이렇다 5번과 같이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현대 소설 아이젠하워와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고전소설 금방울전입니다. 금방울전. 특히나 현대소설보다 또 고전소설, 옛날 말투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다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파악하실 것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중요한 사건. 세 번째, 갈등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전생에 부부였던 남해용왕의 딸, 남해용왕의 딸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또 누구 나왔어요? 동해용왕의 아들. 이 두 사람은 뭐였다고요? 전생에 부부였대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뭐 했다고 합니까? 지금요. 환생을 했다고 합니다. 환생.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재생으로 환생을 했네요. 그런데 환생하니까는 뭐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금방울, 금색 방울입니다. 진짜 금색 방울. 그 다음에 해룡, 사람 이름입니다. 연결이 되시겠습니까? 남의 용왕의 딸은 금방울로 환생을 하고 동해 용왕의 아들은요 해룡으로 환생을 했네요. 구조를 아시겠죠? 해룡은 피난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서 장삼과 장삼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면 장삼.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요거 지금 시험에 나온 부분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인물 아니고요. 변씨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그죠? 이 변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해룡이를 괴롭히는 반동인물이 되겠습니다. 변씨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인물 확인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어느 추운 겨울날, 겨울입니다. 계절적 배경.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시간적 배경. 네, 이 변시죠. 현재 해룡이가 자라고 있는 변시, 그 집 변시. 변씨는 소룡이는 여러분들 변씨의 아들입니다.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질, 그죠? 떡방아 찍는 방아 있죠? 절구에 방아하는 방아질을 시켰다. 상황 보이십니까? 변씨와 소룡은요, 따신 데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해룡이는 지금 뭐 한답니까? 방아질을 시킨답니다. 두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지? 이 지금 상황은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안을 찧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해룡이의 지금 처지를 보세요. 얕은 호돈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집에서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죠.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죠.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지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졌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자, 옆에 좀 하겠습니다. 온몸에 땀까지 났답니다. 지금 밖은 지금 겨울이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룡이의 방만 지금 뭐 한답니까? 온몸에 땀이 나고 덥다면 여름처럼 더웠대요. 본인도 이상하겠지. 놀라고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뭔가 이상하죠. 방 안은 지금 여름같이 더워요. 밖은 눈이 가득해요. 뭔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방앗간에 나가보니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해룡이가 못한 일을 누군가가 지금 다 해버린 거죠. 해룡이 더욱 놀라고 그에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여기까지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죠. 우리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고전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현실적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방안을 도로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북만 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북만 한 방울. 이 방울 무슨 방울일까요? 바로 주인공인 금방울인 거죠. 금방울. 여기 북만 한 방울은 금방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룡이 잡으려 하였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답니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 퍼져 코를 찔렀다.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다. 시각적 요소. 향취가 가득 퍼져 코를 찔렀다. 청각적 요소가 나왔습니다. 시각, 청각. 이에 해룡은 생각을 했대요. 봅시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합니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왜 기뻐요? 밤새 해야 될 방아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앞에 방아지를 시키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앞에서 방아지를 시킨 일,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방아지를 시킨 일 바로 뭐냐면은 해룡의 첫 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 위기를요 어떻게 했다? 극복을 했죠. 누구의 도움으로? 금방울의 도움으로. 자,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해룡의 첫 번째 위기. 자, 이때 변시 모자는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 있다가, 그죠? 아까 변시 모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뜻한 방에 잔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뜻한 방에 자도, 그지? 추워할 정도의 추위였던 거죠. 잠을 못 자고 떨며 앉아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쌓여 온 집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답니다. 그만큼 추운 날이었던 얘기잖아. 그죠? 이에 변신을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아, 변신은 방아이를 밤새 시킨 해룡이한테 방아이를 밤새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해룡이를 죽이려는 거였군요. 나쁜 여자.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은 벌거벗은 채 너무 더우니까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 고전 소설의 중요한 특징인 바로 비현실적 요소가 또 나왔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 씨가 놀라 소룡한테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으로 들어가 변 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눈을 쓰려 하는데 그래도 변 씨에게 인사까지 올린 뒤 아침 인사는 착하죠 해룡이.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 강한 바람이죠.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답니다. 또 나오지 비현실적 요소 계속 나옵니다. 따로 다 피비긴 안 할게요 이제.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신은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해룡이는 알죠? 그 이유를. 금방 우리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변신은 그것을 알 턱이 없지.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해룡이가 요술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 집에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신은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책이죠. 꾀를 생각했는데 꾀. 생각해내고는 해룡이를 불러서 말했답니다. 자, 여기 지금 A 나와 있죠.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변씨가 해룡이한테 한 얘기입니다. 가군, 남편이네, 남편.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까 보니까는 거기 맨 위에 나왔던 장삼이라는 인물은 돌아가셨나 보네요.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 집안 재산입니다. 이것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이란 말은요, 호랑이가 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 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거짓말이죠. 네. 죽이려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호랑이한테 물리라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해룡의 두 번째 위기가 지금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호동에 가서 논밭을 관리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동네는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 동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착하대요.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씨가 짐짓 말리는 채 하였다. 해룡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들 전에 우리랑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바꿀 수가 없다. 즉,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죠? 운명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요거 한자 성어 인명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해룡이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신은 문 밖까지 나와 당부를 하였다. 쉬 다녀오너라. 거짓말이죠. 빨리 죽어라 이 말이죠. 해룡이 공손히 대답하고 고동으로 돌아가 보니 사면이 네 군데 모든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절벽으로 둘러싸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해룡이 등나무 덩쿨을 붙들고 들어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승냥과 이리의 자취뿐이요. 인적, 사람의 기척은 아예 없었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은 뒤 잠깐 쉬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두어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 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칙범 호랑이죠.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해룡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리치려 할 때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병력 같은 그죠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죠? 한 마리의 호랑이가 왔어요. 또 한 마리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왔는데 또 호랑이가 또 왔네요. 지금요. 그래서 뭐하다 아주 지금 위급한 상황이네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뭡니까? 바로 설상가상이죠. 좋은 일이 연달아 왔을 때. 여기가 바로 해룡이의 두 번째 위기네요. 그죠?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오네 금방울이 나타납니다. 금방울이 달려와서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이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러졌다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일단 금방울은요 여성의 환생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호랑이 두 마리를 다 물리치네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금방울의 신비한 능력 그리고 여성 영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 해룡의 두 번째 위기가 극복되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한 시간이 채 안 되어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버렸답니다. 자꾸 도와주네요.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거듭 살해했다. 감사의 뜻을 표한 거죠.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금방울은 어디에 갔는지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한편 변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지 죽을 자리에 보내고 생각을 했다. 해룡은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다. 변씨가 집 앞밖을 들락날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급히 나아가 보니 해룡이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왔다. 변씨는 크게 놀랐지만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칭찬을 했고요.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채 하며 해룡에게 말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기분 안 좋겠죠. 해룡이 변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지방으로 돌아와 보니
방울이가 먼저 와 있었다네요. 참 신비하죠. 자, 이 소설 주제는요, 바로 원래 이제 그 금방울의 나중에는 이제 금방울이 이제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허물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때 이름이 금령입니다. 금령, 금방울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금령과 해룡의 고난 극복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설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답은 쉽죠? 1번입니다. 변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나요? 아니죠. 변씨가 직접 가서 봤잖아요.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부분인데 A 부분.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답은 4번이죠. 그지? A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호동에 있는 논밭을 갈아야 한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읽으면은 너도 좋고 장가 보낼 수 있고 우리도 네 덕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제안한 바가 서로에게 이익됨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번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이야기, 서사 구조를 도식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해룡의 첫 번째 위기와 극복, 두 번째 위기와 극복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과정에서 해룡은 겉과 속이 다르게 자신을 대하는 변시에 눈치챘나요? 반발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해룡은요, 변시의 그런 진짜 모습, 이중성을 눈치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 2023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문학 부분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험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변형 문제를 제가 곧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것입니다. 같이 풀어보시면서 복습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